집안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인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는 집안에게 무서운 독감이 퍼지고 있으며 병원 전체가 이미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고열과 끊이지 않는 기침을 하는 환자들 뿐이며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집안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즉시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당부했고 그 다음에는 혼자 있는 형 프랭크를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고 어떤 뉴스나 방송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이 사태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누나의 말을 믿었지만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전 집안은 극장 앞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돌보던 부모는 독감에 걸려 병원에 가야 했고 아이는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집안은 선한 마음으로 아이를 집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어 크리스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깜깜했고 문을 오랫동안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틴의 부모님은 집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이웃에게 크리스틴을 잠시 맡기려고 했지만 양쪽 이웃 모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게다가 이웃들과 크리스틴 부모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크리스틴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크리스틴을 본 집안은 마음이 약해져 그녀를 데리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슈퍼마켓으로 갔고 집안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쇼핑카트 4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잠깐 사이에 집안은 신용카드 3장을 연달아 긁었고 1년치 음식과 생필품을 비축해 놓았습니다. 집안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계산대 직원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집안에게 농담조로 혹시 세상이 곧 끝나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집안은 그에게 가족과 함께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충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이상한 행동을 본 크리스틴은 불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크리스틴은 집안에게 자신이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몰려오고 있으며 밖은 매우 위험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감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크리스틴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집안과 함께 프랭크의 집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를 타고 부모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돌아서서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크리스틴을 바라보는 집안은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은 크리스틴에게 자신이 이미 그녀의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이 집안에게 크리스틴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틴과 집안은 함께 프랭크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은 한 대의 차량이 나무에 들이받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안은 다가가 확인했고 운전자가 이미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집안은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염병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집안은 즉시 구급차를 호출했습니다. 그때 운전자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집안은 더 이상 밖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크리스틴을 데리고 서둘러 프랭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집안은 경비원에게 대충 인사를 건네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는 순간 한 여성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딘가 이상해 보였고 집안은 그녀가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그녀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보냈습니다. 결국 집안은 프랭크의 집에 도착했고 낯선 여자아이와 함께 허겁지겁 들어온 집안을 본 프랭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집안은 급히 프랭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대의 비행기가 창문 밖을 스쳐 지나가더니 아래 공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프랭크는 집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종말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크리스틴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래 도시는 무섭도록 조용했고 경비원은 이미 해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깥은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집안은 크리스틴을 데리고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한 채의 집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전염병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앗아갔습니다. 집안과 크리스틴은 종말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다행히 크리스틴은 똑똑하고 민첩했으며 무엇이든 빨리 배웠습니다. 크리스틴은 총을 쏘는 법도 알고 칼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과 크리스틴은 서로 의지하며 사냥하고 음식을 구하며 살아갔고 생활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안은 크리스틴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테이션 11이라는 만화책에 푹 빠져 있었고 항상 그 책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과 크리스틴은 평소처럼 음식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집 안에서 음식을 찾는 역할을 맡았고 크리스틴은 높은 곳에서 총을 들고 경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크리스틴이 총을 쏴서 집안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챙겼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한 여성이 총을 들고 나타나 집안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 집안은 다치지 않았고 여성이 가까이 다가온 틈을 타 집안은 일어나 크리스틴에게 사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크리스틴은 만화책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집안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집안은 몹시 화가 났고 돌아오는 길에 크리스틴의 만화책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크리스틴은 책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고 그 일로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지낸 지 꼭 1년이 되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번이 집안과 크리스틴 사이에 처음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을 꼬집기는 했지만 집안은 여전히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은 크리스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가 만화책을 찾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뒤져다닌 끝에 집안은 결국 그 만화책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한 마리의 늑대가 그를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집안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가까스로 총을 한 발 쏘았습니다. 다음날 집안은 새하얀 눈밭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그의 몸은 심하게 다쳐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안은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었고 한번 기어갈 때마다 온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겨우 집 근처에 도착할 무렵 눈썰매차 한 대가 나타났고 그 순간 집안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집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커다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고 이곳은 분만센터였습니다. 집안이 깨어난 것을 본 분만센터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게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이곳에서 쉬었다가 떠나라고 했지만 집안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크리스틴을 다시 만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간절히 설득하며 곧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안은 끝까지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의 다리는 이미 절단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담요를 걷어 올렸고 그제서야 집안은 자신의 발이 반쯤 없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에 집안은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한 여성이 집안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집안에게 자신이 집안이 말했던 통나무집에 다녀왔지만 크리스틴은 그곳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고 휠체어를 타고라도 꼭 돌아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막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눈보라 속에서 한 산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마주쳤습니다. 선한 마음은 집안의 약점이었습니다. 결국 집안은 눈보라를 뚫고 산모를 업고 분만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산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후에도 연이어 다른 산모들이 출산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단 한 명뿐이었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안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며 의사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든 산모들이 무사히 아이를 낳은 후에야 집안은 다시 통나무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크리스틴이 어디선가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하고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종말의 두 번째 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틴은 1년째 방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몹시 긴장하며 칼을 꺼내 들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던 여성도 놀라 크리스틴을 향해 총을 겨눴지만 가까이 다가와 보니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경계를 풀고 물병을 건넸습니다. 크리스틴은 너무 배고프고 목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여성의 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크리스틴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 여성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고 떠돌이 음악단의 단장이었습니다. 사라는 크리스틴에게 만약 갈 곳이 없다면 자신들의 음악단에 함께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어린 소녀 크리스틴은 이제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돌이 음악단의 일원이 되었고 어릴 때부터 연기를 사랑했던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음악단에서 크리스틴은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재앙은 인류를 마치 선사시대처럼 되돌려 놓았습니다. 지금은 이동수단조차 마차였고 재앙 속에서 태어난 세대는 휴대폰조차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렉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악단에서 자라났고 오롯이 크리스틴의 손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알렉스와 크리스틴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알렉스를 바라보며 크리스틴은 자연스레 재앙이 처음 닥쳤던 그 첫 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스틴은 부모님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기다린 끝에 크리스틴은 마침내 부모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이 그녀를 순식간에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종말이 시작된 지 며칠 후 크리스틴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크리스틴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줍게 되었고 그 사람이 대신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크리스틴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지방과 프랭크가 곁에 있어 크리스틴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크리스틴은 깊은 슬픔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크리스틴은 알렉스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하던 중 알렉스가 갑자기 사라졌고 크리스틴은
놀라 허둥지둥하며 알렉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그녀는 알렉스를 두 명의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틴이 불안한 표정을 짓자 데이비드는 급히 나서서 자신은 아무런 악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떠돌이 음악단의 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솔직한 태도를 보고 크리스틴은 반신반의하며 손에 쥐고 있던 칼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데이비드는 우연히 크리스틴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그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물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죽인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남긴 상처라고 말입니다. 크리스틴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데이비드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괴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괴물일지도 몰라요. 크리스틴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문장은 그녀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가 읽었던 만화책 스테이션 11에 나왔던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만화책은 그녀의 선생님이 특별히 선물해준 단 한 권뿐인 희귀본이었고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책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데이비드가 등장한 이후로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떠돌이 음악단은 평소처럼 공연을 펼쳤고 크리스틴의 뛰어난 연기는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크리스틴은 근처에 앉아있는 데이비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단호하게 데이비드의 거짓말을 들춰냈습니다. 그는 떠돌이 음악단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악단에 계속 남고 싶어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크리스틴은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크리스틴은 음악단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기에 가족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데이비드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오히려 입을 열어 크리스틴을 협박했습니다. 자신은 음악단의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음악단의 모든 사람은 크리스틴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들에게 손을 대려면 먼저 그녀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은 망설임 없이 데이비드에게 칼을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 크리스틴은 그제야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크리스틴은 어젯밤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피가 고여있는 자국만 남아있었고 데이비드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구조되어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만화책이 자신에게 선생님이 특별히 준 유일한 한 권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스테이션 11은 두 권이 존재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연기 선생님인 오서 어떨든 재능도 많지만 결점도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화가 미란다 미란다와 마주치게 되었고 첫 만남에서부터 오서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오서의 열정적인 구애 끝에 두 사람은 격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이었던 오서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고 바람기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미란다는 그것이 유명인과의 연애에서 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본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다른 여자들은 감히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란다는 오서를 너무 얕봤습니다. 오서는 여배우 엘리자베스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완성되지도 않은 미란다의 만화 원고를 엘리자베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오서와 미란다는 것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서는 미란다가 방 안에만 틀어박혀 그림만 그린다며 따분하다고 비난했고 미란다는 오서의 만화를 끝낼 실력조차 없다고 매도당했습니다. 미란다는 오서의 바람기에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예술성과 자존심을 모욕하는 발언만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에 휩싸인 미란다는 작업실에 불을 지르고 그 꽃미남 바람둥이 오서를 떠나버렸습니다. 종말이 일어나기 직전 미란다는 마침내 만화책 스테이션 11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최신 완성본을 손에 들고 오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오서는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서는 그 만화책을 자신의 아들에게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미란다는 오서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볼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만화책을 한 권 더 가지고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서에게 이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란다는 모든 미련을 끊기 위해 만화책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는 마지막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서의 손에는 두 권의 스테이션 11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권은 그가 아끼는 제자 크리스틴에게 선물로 주었고 다른 한 권은 자신의 아들 데이비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고 오서 역시 그 비극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이 모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과거는 점차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도 떠돌이 음악단은 평소처럼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렉스는 우연히 손글씨로 작성된 전단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전단지에는 데이비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이들을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꿰어내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고 사회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스는 이 사실을 서둘러 크리스틴에게 알렸고 크리스틴은 전단지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곧바로 스테이션 11이 떠올랐습니다. 전단지에 적혀있는 말들은 모두 그녀가 어릴 적 읽었던 그 만화책 속 문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알렉스는 스테이션 11 이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본이 존재하거나 크리스틴의 책이 어딘가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책은 세상에 단 한 권뿐이며 자신이 지금도 그 책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책을 은퇴한 전 음악단 단장 질지오의 서재에 숨겨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질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은퇴한 이후 질은 근처의 한 외딴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질을 본 모두는 반가움에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질은 다급히 차를 몰고 와서 모두에게 즉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알고 보니 질의 집 주변에는 수많은 지뢰와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설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데이비드였습니다. 1년 전 데이비드는 이곳에 와서 질의 아이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 이후 질은 데이비드 같은 반사회적인 광신자들이 다시 찾아올 것을 대비해 집 주변에 수많은 지뢰와 폭발물을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질의 아이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렉스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질의 지대를 그대로 뛰어넘어 질에게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 숨을 멈출 정도로 놀랐지만 다행히 알렉스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질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운 좋게도 지뢰를 밟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질은 데이비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단지 질의 아이만 납치한 것이 아니라 다른 4명의 아이들까지 꿰어 데리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틴은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알렉스가 데이비드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틴은 몰래 질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숨겨두었던 만화책 스테이션 11을 찾아냈습니다. 책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건 데이비드가 했던 그 기묘한 말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크리스틴은 알렉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데이비드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러자 알렉스는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알렉스에게 음악단을 떠나자고 했고 그 제안을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떠날 날짜까지 정해두었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데이비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틴은 알렉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데이비드를 찔렀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알렉스는 갑자기 터무니없는 생각을 꺼냈습니다. 지뢰가 묻힌 곳에서 말을 타고 달려보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신 앞에서 춤을 추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즉시 강하게 반대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알렉스는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집을 부리며 크리스틴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스는 겉으로는 크리스틴의 말을 따르는 척했지만 결국 말을 타고 지뢰가 묻힌 지역으로 향해버렸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고 곧바로 알렉스를 쫓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망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는 폭탄이 묶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즉시 그 아이를 쫓아갔지만 단 한 발 늦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크리스틴의 머릿속에 데이비드의 협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에게 소중한 모든 걸 빼앗아주지. 하지만 데이비드는 몰랐습니다. 크리스틴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으며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부모님을 잃었고 그 뒤에는 자신을 지켜주던 단 한 사람, 집안을 잃었습니다. 그날 집안은 크리스틴이 좋아하던 만화책을 찾아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고 크리스틴은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집안이 끝내 찾아낸 크리스틴에게 주려 했던 그 한 권의 만화책뿐이었습니다. 그때 크리스틴은 집안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결국 통나무집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데이비드 또한 매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무척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는 바로 오서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명한 부모 밑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였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종말이라는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급속히 퍼지던 그 시기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는 공항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란을 틈타 사리사욕을 채웠고 어떤 사람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감염 지역에서 날아온 비행기 한 대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바이러스 그 자체로 여겼고 누구도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철저히 격리된 채 외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종말이 시작된 초기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는 비교적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서의 친구인 클라크를 만나게 되었고 클라크의 보살핌 덕분에 데이비드는 종말이라는 현실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공항에 갇힌 지 20일째 되는 날 데이비드는 아버지 오서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화책 스테이션 11이었습니다. 사실 데이비드에게 오서는 그다지 친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엘리자베스가 데이비드 앞에서 항상 아버지를 좋게 말해주고 어머니 역시 오서는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편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데이비드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여자를 밝히고 가족에는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오서가 정말로 좋은 아버지이길 바라며 말입니다. 크리스틴과 마찬가지로 데이비드도 스테이션 11이라는 만화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혼자 밖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비행기 안에서 한 남자가 기어나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그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왔지만 그 순간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남자가 병에 걸린 게 아니라고 단지 굶주려서 탈진한 것뿐이라고 애써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고도 없이 총을 꺼내 그 남자를 쏴버렸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피가 데이비드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공포에 질린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결코 7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데이비드는 작은 비행기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이제 그는 바깥 세상, 그 무자비하고 무서운 어른들과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라크는 조종실에서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오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오서의 무책임함과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했고 그 감정을 데이비드에게까지 투영하며 매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클라크는 조종실에 확성기가 꺼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대화는 고스란히 외부로 송출되었고 데이비드는 모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오서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고 자신이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은 점차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졌고 끝내 데이비드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날 밤 방송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난 곧 죽을 거예요. 그 후 데이비드는 시신으로 가득 찬 비행기에 올라가 그곳에 불을 지르며 세상과 작별하려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사실을 알고 필사적으로 그를 말리러 달려갔지만 한 발 늦었고 비행기는 거센 불길에 휩싸인 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데이비드가 화염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지만 어두운 한 구석에서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바라본 뒤 조용히 배낭을 메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참혹한 현실을 마주한 탓에 데이비드의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그는 세상과 등을 지고 어둠 속 무리의 수장으로 변해갔습니다. 크리스틴과 데이비드는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생을 바쳐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고 크리스틴은 어린 시절을 바쳐 평생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알렉스가 말을 타고 떠난 뒤 크리스틴은 완전히 통제를 잃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지뢰가 터지는 걸 막지 못한 탓에 질이 그 폭발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고 크리스틴은 이제 절대로 알렉스마저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크리스틴은 알렉스를 처음 잃어버렸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겨우 8살 아이였고 만화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알렉스가 길을 잃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엔 알렉스를 무사히 찾아냈지만 바로 그 순간 크리스틴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만화책에 정신이 팔려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녀는 알렉스를 위해 스테이션 11을 포기했고 그 책을 질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렉스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크리스틴은 마음이 타들어가듯 초조했고 정말로 알렉스가 데이비드에게 쏘가 넘어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크리스틴은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다가와 말해주고 나서야 그녀는 팔 아래에 길게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은 멀리서 치솟는 불길을 목격했고 크리스틴은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떠난 음악단원들의 무덤이 땅 위에 펼쳐져 있었고 데이비드는 음악단의 전원을 몰살시키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폭발 사건 이후 음악단 전체는 깊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사라는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술에 의지해 슬픔을 달랬습니다. 다행히도 알렉스는 폭발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데이비드에게 속지도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외로이 방황한 끝에 다시 음악단으로 돌아온 알렉스를 보고 사라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사라는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질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크리스틴에게 소식을 전하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틴은 하늘에 떠오른 조명탄을 보고 알렉스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음악단에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데이비드를 찾아내어 끝을 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틴이 떠나자마자 음악단에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물관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음악단을 찾아와 공연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사실 이 박물관은 이미 2차례 초청장을 보냈지만 사라는 이를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박물관 측 인물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총구 앞에서 사라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사라는 조용히 크리스틴을 위한 표시를 남겼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표시를 따라 숲속 흙길을 지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데이비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숲을 거의 빠져나올 즈음 몇 명의 아이들이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바다의 아이들이라 소개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들이 데이비드의 소년병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사라가 크리스틴에게 남긴 초대장을 건넸고 그 안에는 음악단이 향한 목적지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크리스틴은 그들에게 이끌려 결국 데이비드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를 마주하자마자 크리스틴은 망설임 없이 칼을 꺼내 그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채 여유로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음악단은 이미 박물관 사람들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고 현재 박물관 안에 감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반신반의했지만 데이비드는 뜻밖에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박물관에 함께 침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크리스틴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남긴 안경을 발견한 순간 크리스틴은 마침내 데이비드와 협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박물관을 향해 출발했고 해가 지자 모두가 자리를 잡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틴은 데이비드가 아이들과 다정하게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런 따뜻한 표정을 짓는 그가 어떻게 사악한 사이비 교단의 수장일 수 있을까?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습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독이 묻은 화살이 크리스틴의 목을 스치며 날아갔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비록 뛰어난 단검술을 지녔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끝내 그녀는 힘이 빠져 쓰러졌고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크리스틴이 눈을 뜬 순간 그녀는 놀랍게도 어린 시절에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크리스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의 크리스틴, 즉 어른이 된 그녀는 오래 살 수 없을 거라고. 이미 독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린 크리스틴은 해독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독제를 얻기 위해 크리스틴은 어린 자신을 쫓아 깊은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기묘한 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팔에 퍼져나가는 독소를 바라보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크리스틴은 검은 장 안으로 들어섰고 믿기지 않게도 프랭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반가운 마음에 프랭크와 집안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지만 두 사람은 그녀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린 크리스틴만이 지금의 크리스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프랭크는 크리스틴처럼 낯선 일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프랭크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낯선 사람들 앞에서 늘 위축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크리스틴에게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그녀에게 온갖 다정함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은 우연히 프랭크가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크게 화를 내며 말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일을 멈추라고. 아직도 그들에겐 함께 돌봐야 할 크리스틴이 있다고 집안은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밖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물도 끊겼고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프랭크는 이미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틴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묵묵히 크리스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심지어 그녀와 함께 뮤지컬 연습도 해주었습니다. 둘은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었고 그 따뜻한 순간 속에서 크리스틴은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프랭크와 집안이 곁에 있기만 한다면 설령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축해 두었던 음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집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 식량을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끝까지 집에 남아 버티자고 주장하며 두 사람은 결국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인내심을 잃고 날카로워졌고 생존을 위해 더 이상 프랭크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겠다며 혼자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크리스틴은 자신이 준비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 남았다고 말하며 그것을 마친 뒤 함께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별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크리스틴은 눈물로 프랭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집안과 함께 가요. 그러나 프랭크는 크리스틴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스페인어로 조용히 집안에게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애가 있어 이동이 불편했고 집안 혼자서 두 사람을 돌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집안에게 크리스틴만이라도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찾아 나가야 해. 집안은 그런 프랭크의 진심을 이해했고 마침내 크리스틴의 연극 마지막 장면만 마친 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집안은 그 남자가 칼을 든 것을 보고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줄 테니 해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점점 더 뻔뻔해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 집 전체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어차피 곧 떠날 예정이니 집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프랭크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집은 그가 오랜 시간 지켜온 소중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격분한 남자는 갑자기 칼을 들고 프랭크에게 달려들었고 프랭크는 그대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한 칼은 프랭크의 삶을 영원히 앗아갔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은 말합니다. 이것이 프랭크와의 이별 장면이야. 집안은 프랭크를 침대 위에 눕히고 조용히 짐을 정리한 뒤 크리스틴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문을 열자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하얀 바깥 세상이 펼쳐졌고 집안과 크리스틴은 그저 막막한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짠 바닷물처럼 밀려드는 기억 속에서 크리스틴은 자신이 다시 프랭크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크리스틴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숲속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곁에는 데이비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크리스틴은 모든 적을 쓰러뜨렸지만
독에 감염되어 정신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방금까지 본 꿈은 독소의 영향으로 떠오른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후 크리스틴과 데이비드는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무장을 한 병사 한 명이 그들 뒤에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틴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떠돌이 악단의 일원이며 사라와 합류하러 가는 중입니다. 병사는 그 말을 믿고 크리스틴과 데이비드를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박물관은 사실 과거 클라크가 책임졌던 공항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공항은 하나의 작은 사회로 발전했고 클라크는 그 공동체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다시 배우로 돌아와 옛 직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녀가 떠돌이 악단을 억지로 초대해 이곳에서 공연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앞두고 클라크는 악단 전체를 격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엘리자베스의 불만을 샀습니다. 전염병이 벌써 20년 전에 끝났는데 왜 아직도 격리해야 하나요? 그녀는 못마땅한 듯 클라크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수상한 두 사람을 붙잡았다고 보고하자 클라크는 직접 신문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크리스틴과 데이비드가 진짜 떠돌이 악단 소속인지 확인하고자 즉석에서 공연을 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크리스틴은 침착하게 데이비드에게 스테이션 11의 내용을 함께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이야기엔 익숙했기에 자연스럽게 연기를 이어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크리스틴의 연기는 클라크를 감동시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를 유심히 바라보며 왠지 모를 낯익음을 느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크리스틴은 마침내 떠돌이 악단 사람들과 재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두가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지만 크리스틴은 사라가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알고 보니 사라는 이곳에 온 직후 심장 발작을 일으켜 현재 공항 내에서 치료 중이었고 클라크는 아무도 사라를 면회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리스틴은 큰 불만을 느끼며 모두가 사실상 감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기 생활이 매우 안정적이고 음식도 충분하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엔 알렉스가 크리스틴의 말에 반대하며 엘리자베스를 계속 칭찬했고 그녀 덕분에 악단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틴은 의문을 품고 엘리자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모두가 그녀에게 순응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틴에게 엘리자베스가 오서의 아내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크리스틴은 충격을 받았고 사라를 만나기 전까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크리스틴은 몰래 밖으로 나왔고 우연히 데이비드를 만나 비밀 통로를 통해 사라의 방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후 환풍구를 통해 사라를 찾아간 크리스틴은 천장을 사이에 두고 사라와 눈을 마주칩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크리스틴에게 공연이 끝나면 모두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신의 병세가 악화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크리스틴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녀는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함을 느낍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탑승교 근처에서 크리스틴을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담장을 넘어 탈출합니다. 이 장면을 우연히 본 알렉스는 곧바로 엘리자베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같은 시각 데이비드는 크리스틴을 과거 자신이 불태운 비행기 잔해 앞으로 데려갑니다. 불타고 남은 철골 구조물 앞에서 그는 당시 공항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비행기는 데이비드에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얼굴에 튄 피와 죽어간 사람들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가 떠난 후 지난 20년 동안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살아왔습니다. 데이비드의 고백을 들으며 크리스틴은 그가 자신의 연기 선생님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크리스틴은 숙소로 돌아가고 데이비드는 다시 비행기 잔해에 불을 붙입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의심 없이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아들 데이비드임을 확신합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이 막 터지려던 찰나 클라크가 등장해 분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와 클라크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데이비드의 거절은 클라크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 엘리자베스를 20년 동안 괴롭게 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클라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데이비드는 손에 쥔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폭발음이 울리자 근처에 있던 박물관이 무너졌고 클라크가 20년 동안 쏟아부은 노력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은 없었고 클라크가 일부러 폭발 속으로 뛰어들어 부상을 입은 것 외에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랑 악단의 공연날이 다가왔고 그러나 공연 직전 사라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사라와 클라크의 치료를 위해 근처 섬에서 의사를 초청했고 놀랍게도 그 의사는 바로 집안이었습니다. 20년이 흘러 집안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클라크의 상처를 치료한 후 집안은 커튼 뒤에서 들려오는 약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간 집안은 그곳에서 사라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이미 숨이 끊어질 듯한 상태였습니다. 의료 물자가 부족해 집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히 사라의 손을 잡아주며 마지막 온기와 용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후회 없이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음악단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연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엘리자베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크리스틴은 두 사람이 함께 연극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비드가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결국 크리스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데이비드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탓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알렉스는 크리스틴을 찾아왔습니다. 알렉스는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크리스틴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결국 알렉스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어쩔 수 없이 알렉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날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곧 공연이 시작되었고 데이비드의 연기는 너무나도 사실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데이비드와 엘리자베스의 모자 간의 감정은 마침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데이비드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시절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를 지켜주지 못했고 데이비드는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0년이 흐른 지금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엘리자베스에게 함께 떠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고 20년의 시간 동안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클라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데이비드를 따라 떠났습니다. 20년 동안 발이 묶였던 공항을 뒤로하고 그녀는 생기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클라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크리스틴과 집안은 무리의 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갈림길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멈춰섰습니다. 집안은 이제 가정을 꾸린 아버지로서 더는 떠돌 수 없었고 크리스틴은 여전히 자신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고 크리스틴은 매년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집안의 뒷모습을 바라본 후 크리스틴은 다시 무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앞날에는 여전히 고난과 이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길 위에 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드라마 스테이션 11의 전체 줄거리를 마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